되찾은 양심. 지미 밸런타인은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부지런히 구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지미를 공장 밖에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교도소장이 지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사면장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미는 귀찮다는 듯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달리 벌써 10개월 가까이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지미 밸런타인 같이 바깥 세상에 힘이 있는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도 금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밸런타인,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석방해주지. 용기를 갖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자네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금고는 그만 털고 착실하게 살도록 하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미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 여태껏 한 번도 금고를 턴 적이 없는걸요. 그럼 당연하겠지. 교도소장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어떻게 스프링필드에서 벌어진 금고 털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이곳에 오게 됐나? 높은 분을 대신해서 자네가 들어온 건가? 아니면 자네한테 원한을 가진 어떤 배심원이 자네에게 유죄를 선고했나? 자네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면 어디 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게. 제가 금고를 털었다고요? 아니 소장님,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스프링필드에는 가본 적이 없는걸요. 지미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은 교도관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크로닌. 교도소장은 귀찮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을 챙겨주게.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대기실로 보내고. 이봐 지미, 내가 한 충고를 잊지 말게나.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지미는 교도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출감자들은 석방될 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몸에 맞지 않는 새 옷에다 삐걱대는 뻑뻑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선량한 시민으로 되돌아가서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는 기차표와 $5짜리 지폐 한 장을 지미에게 주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에게 담배 한 대를 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9762번 죄수 밸런타인은 주지사에 의한 사면이란 기록을 남기고 교도소 담장을 비추는 햇빛을 받으며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푸른 나뭇잎, 꽃향기 같은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통닭구이와 백포도주 한 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담배 한 대를 물고서야 지미는 자유의 첫 기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미는 천천히 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입구에 앉아있는 장님의 모자에 25센트짜리 동전 한 잎을 던져주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3시간 뒤 지미는 한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미는 곧바로 친구인 마이크 돌턴이 경영하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카운터에 혼자 앉아있던 마이크는 지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미, 좀 더 빨리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마터면 주지사도 생각을 바꿀 뻔했다고.
기분은 좀 어떤가? 괜찮은 편이야. 내 방 열쇠나 좀 주게. 마이크에게 열쇠를 받아든 그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지미를 체포하려고 팔을 뒤로 꺾었을 때 명탐정 벤 플라이스의 와이셔츠에서 떨어진 흰 단추가 아직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미는 벽 쪽으로 접어넣은 간이 침대를 끌어당겨 꺼냈습니다. 그 다음 벽에 널빤지 한 장을 밀어 올리고 먼지 묻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미가 가방을 열자 동부에서 가장 훌륭한 절도용 연장 세트가 나타났습니다. 지미는 그 연장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만능 연장 세트로 최신형 드릴과 착공기, 송곳, 조립식 지뢰, 나사 송곳, 그리고 스스로 발명한 연장도 두어 개 있었습니다. 이 연장들은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900를 들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분쯤 후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멋지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깨끗하게 먼지를 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미, 이제 뭘 할 생각이야? 계단에서 내려오는 지미를 보고 마이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미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뉴욕의 비스킷 크래커 제조 회사의 사원인데 자네 몰랐나? 지미의 재치 있는 대답에 마이크는 호탕하게 웃어대며 지미에게 우유를 탄 소다수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미는 결코 독한 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762번 죄수 밸런타인이 풀려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 인디애나주에서 금고털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둑맞은 것은 겨우 $80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이번에는 로건 스포트에서 도난방지 특허를 받은 최신식 금고가 간단히 열려 현금 $1,500가 털렸습니다. 범인은 증권이나 은화는 그대로 두고 현금만 훔쳐 달아났는데 이것이 형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퍼슨 씨의 은행 금고가 열려 $5,00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피해가 워낙 커서 명탐정 벤 플라이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벤 플라이스는 피해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3가지 사건의 금고를 터는 방법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벤 플라이스는 도난 현장을 조사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지미 발렌타인의 수법이야. 그 녀석 또 일을 시작했군. 저 자물쇠 손잡이 좀 봐. 물을 뽑듯이 아주 쉽게 빼냈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진 것은 그 녀석뿐이야. 그리고 이 자물쇠의 회전판에 보기 좋게 뚫린 구멍을 좀 보라고. 지미는 언제나 구멍을 1개 이상 뚫지 않아. 얼른 그 녀석을 잡아야겠어.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해줄 테다. 벤 플라이스는 이미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할 때부터 지미의 수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미 밸런타인은 상류 사회를 대상으로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자 없이 이를 처리하고 재빠르게 도망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칠지 않고 신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점 때문에 금고 털이범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나이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벤 플라이스가 이 유명한 금고 털이범을 잡기 위해 사건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칸소주의 나무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역에서 5마일쯤 떨어진 엘모어라는 마을에 지미가 나타났습니다. 지미는 여행용 가방을 든 채 우편 배달용 마차에서 내려 씩씩하게 길을 따라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길을 건너오더니 그를 앞질러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본 순간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지미를 보더니 눈을 내리깔고 살짝 얼굴을 붉히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미처럼 멋진 외모의 남자는 보기 드물었던 것입니다. 지미는 은행 돌계단 위에서 놀고 있는 소년을 붙잡고 10센트짜리 동전을 주며 이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은행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지미에게 관심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미는 시치미를 떼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아가씨가 볼리 심프슨이지? 아니에요. 저분은 애너벨 애덤스예요. 저분 아버지가 이 은행 주인일걸요? 아저씨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시계줄 진짜 금이에요? 난 강아지가 갖고 싶은데 10센트 더 없어요? 지미는 소년에게 10센트를 더 쥐어준 다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렐프 디 스펜서라고 숙박부의 이름을 기입한 후 방을 예약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미를 쳐다보자 지미는 장사를 시작할 장소를 알아보려고 엘모어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두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구두가게를 시작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텔 직원은 지미의 깔끔한 모습과 태도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미의 세련된 넥타이 매듭법을 잘 살펴보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가게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이곳에는 구두 전문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옷가게와 잡화가게에서 구두를 팔고 있죠. 어떤 장사나 잘 될 겁니다. 엘모어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여기는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답니다. 지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직원에게 이곳에 2, 3일 머물며 상황을 살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지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미 밸런타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랑의 화살을 맞은 렐프 스펜서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호텔 직원의 말대로 구두 전문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친구가 그의 주위에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이룬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애너벨 애덤스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1년 후 렐프 스펜서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엘모어의 중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구두가게는 날로 번창했으며 애너벨과는 약혼하여 2주일 뒤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너벨의 아버지이자 은행가인 아담스는 렐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딸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렐프는 아담스의 집에서나 애너벨의 언니 집에서나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렐프는 자기 방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운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설리번의 집으로 와주게. 좀 의논할 일이 있다네. 그리고 내 연장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아마 기꺼이 받아주겠지? 지금은 $1,000를 줘도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지는 못할 테니까. 나는 예전에 그 직업을 1년 전에 버렸다네. 그 대신 좋은 가게 하나를 갖고 있지. 그리고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어. 2주일 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한다네. 난 정직하게 살고 있어. 지금은 $1,000,000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에는 $1도 손대고 싶지 않네. 결혼하면 가게를 팔고 서부로 갈 생각이야. 그곳에 가면 누가 옛 일을 들추어내는 일은 없겠지. 그녀는 천사야. 나를 믿어주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네. 꼭 설리번의 집으로 와주게. 꼭 만나야 해. 그때 내 도구를 가지고 가지. 옛 친구 지미. 그러나 지미가 세인트루이스에 보낸 편지는 벤 플라이스의 손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미가 이 편지를 쓴 지 며칠이 지난 월요일 밤, 벤 플라이스는 마차를 빌려 눈에 띄지 않게 엘모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단 궁금한 것을 다 알아낼 때까지 시내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입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랠프의 구둣가게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서 그는 랠프를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고? 하지만 두고 봐야지. 벤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랠프는 아담스의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날 랠프는 리틀로크에 가서 결혼 예복도 맞추고 애너벨에게 멋진 선물도 사줄 참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본업에서 손을 뗀 지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애너벨 가족과 랠프는 모두 함께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아담스, 애너벨, 랠프, 그리고 애너벨의 언니가 5살과 9살짜리 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랠프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랠프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자신의 연장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가방을 친구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모두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는 아담스가 자신의 멋진 사위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경한 후 랠프와 애너벨은 은행 앞에 대기하고 있는 랠프의 말과 마차를 타고 리틀로크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칸막이로 막혀있는 은행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담스의 예비사위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은행 사람들은 애너벨과 결혼하기로 한 이 상냥한 미남에게 인사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랠프는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행복한 얼굴을 한 애너벨이 장난스럽게 랠프의 모자를 쓰고 그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때요? 멋진 회사원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랠프, 이 가방은 왜 이렇게 무겁죠? 마치 황금 벽돌이라도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니켈로 만든 구두 주걱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소. 지미는 될 수 있는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틀로크에 가는 김에 반품을 하려고 하오. 직접 들고 가면 급행 운송료가 절약될 것 같아서요. 나는 당신 덕분에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이 되었소. 아담스가 랠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엘모어 은행에 새로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였습니다. 아담스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나 구경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금고는 크지 않았지만 새로 특허를 받은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튼튼한 3개의 강철 빗장으로 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한장치에 자물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담스는 싱글벙글하면서 그 작동 방법을 랠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랠프는 예의 바르게 듣기는 했지만 되도록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애너벨 언니의 2 딸인 메이와 아가사는 이 번쩍거리는 금속과 신기하게 생긴 시계와 손잡이를 보며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금고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랠프의 뒤를 쫓은 벤 플라이스가 어슬렁거리며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한 벤은 문틈으로 랠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애너벨과 그녀의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른들이 안 보는 사이에 메이가 장난으로 동생 아가사를 금고 안에 밀어넣고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금고의 문은 단단히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스가 달려가 핸들을 붙잡고 당겨보았지만 금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시계는 아직 작동이 되지 않고 자물쇠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아담스의 말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잠시 모두 조용히들 하라고. 아가사, 내 말이 들리니? 아담스는 소리를 지르며 손녀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금고 안에서 무서움에 떨며 울어대는 아가사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랠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아이는 금고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해. 숨쉬기도 힘이 들 거고 겁이 나서 기절할지도 모른다네. 아가사의 엄마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2 주먹으로 금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애너벨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무언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랠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랠프라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너벨, 당신이 가슴에 꽂고 있는 장미 나에게 주겠소? 그녀는 순간 자신이 말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드레스에 가슴에 꽂은 장미를 뽑아 랠프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장미를 조끼 주머니에 꽂고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랠프 D.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밸런타인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 앞에서 비켜나십시오. 그는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지미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활짝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조용히 휘파람을 불면서 번쩍이는 연장들을 재빨리 꺼내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1분이 지나자 지미의 드릴이 강철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그는 빗장을 들어올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사는 축 늘어져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무사히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미는 다시 윗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은행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귀에 익은 목소리로 랠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커다란 사나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녕하시오, 벤. 기어이 나타나셨군요. 자, 갑시다.
내가 마음을 잡고 착실히 생활했다고 해도 난 연장을 다시 잡았어요.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되었죠. 지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벤 플라이스는 지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선생을 알다니요? 천만에요. 선생은 저 마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하고 벤 플라이스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녀들의 빵. 미스 마더미청은 길 모퉁이에서 조그만 빵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3개로 올라가서 문을 열면 딸랑딸랑 벨이 울리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녀는 올해 40살로 은행 통장에는 $2,000의 예금이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미스 마더는 자신의 빵가게에 찾아오는 한 손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찾아오는 손님이었는데 안경을 쓴 중년 남자로 갈색 턱수염을 가지런히 깎아서 끝이 뾰족했습니다. 그는 강한 독일 악센트가 섞인 영어를 썼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낡아 있었고 구겨졌거나 헐렁헐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봐도 말쑥하고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더미첨의 빵가게에서 언제나 단단해진 식빵을 2덩어리씩 사갔습니다. 새 식빵은 1개에 5센트였지만 굳은 것은 2개에 5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언제나 굳은 식빵밖에 찾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미스 마더는 그의 손가락에 빨강과 갈색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가 화가이고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다락방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굳은 식빵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돈을 아끼기 위해 차갑게 굳은 빵을 먹으면서 미스 마더의 가게에 있는 맛있는 빵을 생각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스 마더는 고기와 잼을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롤빵과 찻잔을 놓은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그 점잖은 화가가 추운 다락방에서 단단해진 오래된 식빵을 먹지 말고 자기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스 마더는 매우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경매에서 사온 그림 한 폭을 자기 방에서 들고 나와 카운터 뒤에 선반에 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베니스의 풍경화였습니다. 그림의 설명에 쓰여진 대로 물에 비춰진 웅장한 대리석 궁전의 모습이 앞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손을 물에 담근 귀부인이 타고 있는 곤돌라와 구름과 하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암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화가라면 이 그림을 틀림없이 눈여겨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걸어놓고 이틀이 지난 뒤 그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묵은 빵 2개만 주십시오. 그녀가 천천히 빵을 싸고 있는데 벽에 걸린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그림이 있네요. 그래요? 미스 마더는 자기의 생각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에 내심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술과 그리고 그림을 무척 좋아해요.
미스 마더는 화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려다가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너무 빨리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스 마더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궁전은 글이 잘 그려져 있지 않군요. 원근법도 잘못되었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빵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바쁘게 나가버렸습니다. 만일 그 천재 화가를 $2,000의 은행 예금과 빵가게와 인정 많은 마음씨로 후원해준다면 그림을 위해서나 원근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가게에 오면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미스 마더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미스 마더의 명랑한 수다를 매우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은 빵을 사갔습니다. 케이크나 파이, 그녀가 자랑하고 맛있는 빵들은 하나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야위어가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가는 초라한 빵에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막상 그러려고 하면 좀처럼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술가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스 마더는 가게에 나갈 때 입던 낡은 갈색 옷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화학물질 중 하나인 붕사를 섞은 이상한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그가 가게에 나타나서 진열장 위에 5센트짜리 동전을 놓고 굳은 빵을 주문했습니다. 미스 마더가 빵 진열대에서 굳은 빵을 집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요란스럽게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는 얼른 문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카운터 안에 제일 아래 선반에는 10분 전에 도착한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습니다. 미스 마더는 빵을 자르는 칼로 2개의 굳은 빵을 깊숙이 자른 다음 그 속에 버터를 듬뿍 밀어넣고 빵을 다시 원래대로 단단히 붙여놓았습니다. 그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빵을 종이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때와 달리 명랑하게 얘기를 하고 돌아간 뒤 미스 마더는 혼자 빙그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용감했을까? 그 사람이 화를 내진 않을까?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음식을 조금 더 주었다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미스 마더는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한 행동을 알아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멋진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얹은 삼각대가 있겠지? 그는 식사를 하기 위해 붓과 팔레트를 아래로 내려놓을 거야. 그는 퍼석퍼석한 굳은 빵과 물로 점심을 준비하겠지. 그리고 빵을 얇게 썰 거야. 미스 마더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그 순간에 버터를 넣은 내 마음을 생각해 줄까? 그때 입구의 문에 달린 벨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스 마더는 부랴부랴 가게로 나갔습니다. 2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남자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그 화가였습니다.
화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모자는 머리 뒤로 젖혀져 있었으며 머리는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꽉 움켜쥔 두 주먹을 미스 마더에게 맹렬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미스 마더는 영문도 모르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보, 멍청이와 같은 말들을 독일어로 외쳐댔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은 나갈 수 없어. 그는 잔뜩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한마디 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 저 여자는 날 망쳐놓았단 말이야. 그는 미스 마더의 카운터를 꽝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이 주제 넘은 고약한 여자 같으니라고. 미스 마더는 기운 없이 진열장에 기대어 블라우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친구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자, 가자고. 이제 할 만큼 했잖나. 젊은 남자는 사나워진 화가를 문 밖 길거리에 간신히 끌어내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 말은 해두는 편이 좋겠군요, 아주머니.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블럼버거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사지요. 저도 저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난 석 달 동안 새 시청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대회에 응모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간신히 선을 잉크로 그리는 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사는 언제나 연필로 먼저 제도를 한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한 주먹에 굳은 식빵 부스러기로 연필 자국을 지워다가지요. 그 편이 고무 지우개보다 훨씬 잘 지워지거든요. 블럼버거는 그 빵을 여기에서 사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젠 아시겠지만 그 버터로는 그것 때문에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잘게 찢어서 버리는 수밖에 아무 쓸모도 없어졌죠. 미스 마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벗은 다음 평소에 입고 있던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멜로 씨앗과 붕사를 섞은 혼합물을 창밖의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20년 후 담당 구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도 채 되지 않았지만 비를 잔뜩 품은 바람이 불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은 약간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단속을 하며 주위를 살피기도 하고 재미있는 몸짓으로 곤봉을 휘두르다가 가끔 몸을 돌려 평화로운 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멋진 수호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모든 상점이 일찍 문을 닫는 곳이었습니다. 이따금 담배가게나 밤새워 영업을 하는 작은 레스토랑의 불빛만 보일 뿐 번화가의 상점들은 거의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거리를 걷던 경찰관은 어느 길목의 중간쯤에 와서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컴컴한 철문점 입구에 어떤 사나이가 시가를 입에 물고 기대어 서 있다가 경찰관이 다가가자 황급히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뭐 별일 아닙니다. 그는 경찰관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죠. 20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요. 20년 전 여기 이 철물점이 있는 곳에는 빅조 브레디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6년 전까지도 있었죠. 경찰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철물점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는 성냥불을 켜서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 창백하고 각진 얼굴에 오른쪽 눈썹에 있는 작은 흉터가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오늘 밤에 저의 가장 친한 인물이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지미 웰스라는 친구와 여기 빅조 브레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그와 나는 이곳에서 형제나 다름없이 자랐죠. 그때 내 나이는 18살이었고 지미는 20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는 절대로 뉴욕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살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살게 되더라도 그때 그 시각부터 꼭 20년이 되는 때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서로의 운명도 개척하고 돈을 벌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군요. 떠난 후에 소식은 들었나요? 예, 얼마 동안은 편지로 소식을 전했었죠.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는 꽤 넓죠. 게다가 전 무척 바쁘게 돌아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지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을 만한 친구죠. 살아있다면 반드시 절 만나러 올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1000마일이나 달려왔어요. 옛 친구가 나타난다면 그만한 보람이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혀있는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10시 3분 전이군요. 우리가 레스토랑 앞에서 헤어진 때가 정확히 10시였죠. 당신은 서부에서 돈을 많이 번 모양이네요. 그럼요. 지미가 내가 번 돈의 반만큼이라도 돈을 벌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은 좋지만 성실하기만 하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은 늘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서부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는 가끔 모험도 따른답니다. 경찰관은 곤봉을 휘두르며 한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친구분이 꼭 오면 좋겠네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각까지만 기다릴 건가요? 아니요.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려야죠. 지미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상점들의 문단속을 하며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찬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불던 바람도 일정한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던 몇 명의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달려온 남자는 철물점 문턱에서 시가를 피우며 20년 전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29분쯤 기다리자 긴 외투를 입고 코트깃을 귀까지 올린 키 큰 사람이 길 건너에서 서둘러 건너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자네, 혹시 밥인가? 길을 건너온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미? 시가를 피우고 있던 사나이가 크게 외쳤습니다. 정말 반갑네. 틀림없이 바비로군. 자네가 살아있다면 여기서 만날 줄 알았네. 정말이지 20년이란 세월은 긴 세월이군. 여기 있던 레스토랑도 없어졌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거기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그동안 서부에서 어떻게 지냈나? 말도 말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었다네. 그건 그렇고 짐이 자네 참 많이 변했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센티는 더 큰 것 같은데? 자네가 떠난 이후로 키가 좀 더 자라더군. 남자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랬었군. 헌데 지금은 뭐라면서 지내나?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네. 자,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나 더 나누세.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자신의 과거를 대략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투 귀 속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은 상대편은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약국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밝은 불빛 아래에 다다르자 서로 얼굴을 보려고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상대방의 팔에 끼고 있던 자신의 팔을 풀었습니다. 자네는 지미가 아니잖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20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메브리코를 납작고로 만들 수는 없지. 그러자 상대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란 세월은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복의 밥. 자네는 이미 10분 전부터 체포된 상태였네. 시카고 당국에선 자네가 우리 구역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전가를 보내왔었지. 그건 그렇고 일단 조용히 날 따라오게.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으니 말이야.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남자가 건네준 작은 쪽지를 받아 펼쳐들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밥. 나는 자네와 약속한 그 시각에 약속한 장소로 갔었네. 그러나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불을 켰을 때 자네가 바로 시카고 당국이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았다네.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가 없어 다른 형사에게 부탁을 했네. 지미. 그가 쪽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손이 떨리지 않았지만 다 읽었을 때쯤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